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이에요. 오늘은 관동별곡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조선 전기 장편 기행 가사예요. 장편 기행 가사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요거를 좀 지웁시다. 네, 장편 기행 가사라서 길이가 엄청 길어요. 길이가 엄청 길어서 선생님이 예전에는 이걸 정말 정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거의 한 달 정도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최대한 제가 압축을 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수능에도 정말 필요한 작품이고요. 고등에서 고전 시가의 거의 백미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동별곡을 완벽하게 내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고전에는 좀 왠지 자신감이 생기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선생님이 이거 영상을 뭐 이렇게 길게 찍으면 한 서너 시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최대한 좀 짧게 줄이고 그리고 잘라가지고 아마도 영상이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열심히 좀 필기도 하시고요. 공부하셔가지고 이게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본인이 다시 선생님 강의 없이 공부해보고 이해해보고 아까 선생님이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더라 기억을 되살려보고 그리고 혼자서 테스트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작품 정리를 잘 하고 가시면 여러분들 고전문학 공부할 때 참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작품이다. 조금 힘들지만 이 높은 산을 한번 넘어가고 나면 참 편해질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관동별곡 정철이라는 작가가요, 전남 창평이라는 곳에 은거하고 있다가, 관동지방의 관찰사를 제수받고, 관동지방에 가서 조금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이 관동지방이 여러분 강원도 지방인데, 강원도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려본다면 강원도가 예전에는 38선이 없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있었어요. 길게. 여기 금강산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요 자기가 다스리다 관동지방에 이제 지금식으로 말하면 관찰사가 이제 도지사급 요 정도 된다고 치면은 이게 다스리다가 금강산에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의 안쪽 내금강 유람하고 요쪽 바깥쪽 바다 쪽이죠. 요쪽은 외금강 여기를 유람하고 내금강 유람하고 그래서 전편이 이제 내금강 유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후편이 외금강 유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유람했던 것을 기록으로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다녔고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뭐 무슨 굉장히 알코올 중독자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임금 조회 시간에 막 코가 빨개가지고 등장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문학적으로는 막 진짜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온갖 화려한 문학적인 표현 기교를 굉장히 잘 활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표현법은 어떤 것들이 사용되었지 또 당시 조선 전기 사대부로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히 여기고 기억하면서 공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작품 본문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행입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여러분, 강호라는 단어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입니다. 강호는요, 여러분, 강과 호수라는 뜻이죠. 그런데 강과 호수인데 이렇게 두 자연물 중에 일부인 거죠. 자연물 중에 일부인 두 단어가 이렇게 결합이 될 때는요. 얘가 강과 호수라는 의미보다 자연의 대유적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고전 시가에서. 네, 대유라는 건 뭔가요, 여러분? 대표하는 비유다 이 얘기죠.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비유들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대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강과 호수는 그래서 이 부분, 강과 호수라는 이 일부분이 자연 전체를 대표하는 대유적인 단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의 병이 깊었다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연에 어떻게 하면 병이 들 수가 있죠? 네? 어떤 뜻이다? 네,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병. 나는 자연이 없으면 못 살아 하는 병인 거죠. 그런 병에 자기가 걸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병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여러분? 플러스인 거죠. 네, 그리고 그 해당하는 관련한 자성어가 천석고황, 연화고질, 연화지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천석고황 한자 보세요 여러분. 샘천자예요. 그리고 요거 무슨 석자인지 다 아시죠?
돌석자죠. 샘과 돌이니까 역시 자연의 대유. 고황은요, 요 고황이라는 건 장기인데, 인체에 어떤 큰 장기와 큰 장기 사이에 있어가지고 되게 작은 장기여가지고 여기에 병이 들면 낫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고황에 병이 들었다, 낫지 않는 병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천석 고황은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연하고질, 여러분,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안개, 연자고요. 노을 하자예요. 역시 자연의 일부분이네. 그러니까 무엇을 대표한다? 자연을 대표한다. 연하는 자연이란 뜻이다. 고질은 여러분, 아유, 너는 그게 고질병이야. 들어봤죠? 낫지 않는 병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연하고질 해도 자연을 사랑하는 병, 고치지 못하는 병,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연하지벽 할 때 연하는 똑같은 말이고요. 지는 어조사 지자고, 여러분 벽 보세요. 벽은요,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 습벽이라 그래요. 습벽은 무슨 뜻이냐면, 습벽이란 단어 좀 어렵지만 좀 알고 가세요. 선생님이 가끔씩 수필 같은 데서도 습벽이란 단어 좀 보고 그러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문제를 풀다가 습벽이 도대체 뭔지 몰라가지고 지문 독해를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습벽은 고쳐지지 않는 습관을 말해요.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다 라는 뜻이다. 언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법하냐면 걔는 도벽이 있어.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도벽이 있어. 그러면 그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이렇게 정말 필요해서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고쳐지지 않는 습관으로 자꾸 뭔가를 훔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도벽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벽이라는 거 무슨 뜻이다?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억을 정리를 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세 가지 한자성어가 정리가 된 거예요. 강우의 병이 깊었다. 자연을 사랑하는 너무 깊은 병이 있었는데 한자성어로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천석고황, 연하고질, 연하지벽이라는 관련 한자성어가 있다. 네, 중요한 한자성어들이니까 우리 고전 시가에는 자연 친화 작품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성어들 좀 기억해 놓고 가셔야 돼요. 중림에 누워 있었더니 중림은 전남 창평에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나 봐요. 거기에 누워 있었다. 여러분, 누워 있었다라는 건 고전 시가에서 자연에 응거하다, 자연에 숨어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중림에 누워 있었다라는 건 내가 진짜 이렇게 퍼질러 누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남 창평에 응거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인근 곁을 떠나서 자연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관동 800리 지방, 자 관동 800리 지방 어디다? 강원도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 강원도 방면을 맡기셨어요. 방면지임의 준말로 관찰사의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맡기신 이의 주체는 누군 거야? 누가 이 정철이라는 작가에게 관찰사의 직분, 강원도 지방의 관찰사 직분을 누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임금이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행으로 연결. 성은이야 임금의 은혜야 갈수록 만국하다. 정말 갈수록 끝이 없구나. 이렇게 말한 거죠.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연추문을 마구 달려가서 경회 남문을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서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또 지도를 그려봅시다.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한양이에요. 전남창평 여기예요. 그런데 임금이 너에게 관동 800리의 관찰사의 직분을 수여하노라 이랬더니 너무 기쁘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텔레포트 휙 이쪽으로 갔어요. 한양으로 가가지고 한양의 궁궐로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이 관리들이 관직을 받으면 이게 막 일주일 과정이 막 이렇게 걸렸대요. 막 임금이 잔치 베풀고 막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뭐 관찰사로 갈 때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막 행렬들 같이 따라가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준비하는 기간이 길게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설렘, 기쁨. 빨리빨리 가서 막 다스리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텔레포트를 해가지고 문장들을 다 생략하는 거예요. 생략하고 압축하고 그래서 연추문을 빠고 달려가서 임금을 뵙고 경회로의 남대문을 바라보면서 아직하고 물러나오니까 벌써 옥절이 여러분 마패 같은 비슷한 거예요. 관직에 신표를 주던 옥으로 된 패다 이렇게 적혀 있죠. 관찰사의 신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패가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도 역시 대유적인 표현인 거죠. 관찰사 행렬이 딱 준비가 벌써 되어 있는 거야. 너무너무 생략되고 압축해가지고 자기가 빨리빨리 가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드러낸 표현이 되는 거죠. 뭐가 쓰였다? 생략과 압축이 쓰였고 요거는 어떤 효과가 있다? 자신의 설렘과 기쁨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서둘러서 관동 800리 지방으로 가는 거죠.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탔고요. 훅수로 돌아 들어갔어요. 여주의 강으로 돌아 들어갔더니 저쪽에 섬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섬강은 어디인가? 치악산은 여기로구나. 치악산이 눈앞에 또 보이고 있었고요. 자, 4행에서 7행까지 생략과 비약이 많이 사용돼서 어떻다?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진다라는 얘기고 견문이 생략돼서 속도감 있게 여정을 전개하고 있다. 왜? 내가 빨리 가서 관찰사의 직분을 수행하고 싶은 그런 설렘, 기대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이 나와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8번, 9번 문장, 또 11번 문장은 굉장히 별표 5개짜리 문장이야. 별표 5개. 먼저 치고 갈까? 별표 5개. 5개. 별표 5개. 네. 자, 뭐가 나오고 있냐면요. 경제를 보면서 임금을 생각하거나 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거나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를 노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소양강에 내려가는 물이 어디로 들어간단 말인가? 문장은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단순히 저 소양강에서 흘러간 물이 어디로 갈까? 뭐 이렇게 과학자처럼 뭐 이렇게 무슨 자연과학자처럼 뭐 이거 근원이 어디고 어디로 흘러가고 뭐 이런 걸 궁금해 여기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소양강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소양강이 여기가 북한강이에요. 북한강. 소양강. 북한강이야. 북한강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한강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한강은 어디에 있어요? 여긴 한양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양에 누가 있어요? 임금이 계셨죠. 임금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소양강 내려옴을 말했는데 사실은 이게 연상 돼가지고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다? 임금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요게 별표 3개짜리야. 여러분 고전시가 특히 양반시가에서 공식이에요. 양반시가 공식이 나온 거야. 공식 정리하자면 뭐냐면 이 양반이 한양을 생각했다. 그러면 한양에 무슨 김밥집이 어떻고 이런 거 생각한 거 아니다. 임금이 계신 곳이다. 한양은. 따라서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영군지정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영군지정. 요거 사모할 연자. 연모하다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쓰잖아요. 사모할 연자고 임금인 거죠. 군은. 그래서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냈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영군지정. 선생님 펜도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요? 형광펜. 될까? 선생님 이거 처음 써봐가지고. 오, 된다. 네. 다시 펜 바꾸고요. 이렇게 영군지정을 드러내는 거다. 여러분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형광펜도 체크해 놓고 빨강펜으로 또 체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네, 다시 보시죠. 9번 문장이에요.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나는데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하도하샤의 하다,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입니다. 요거는 많다 또는 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죠? 많다 크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고요. 네. 많기도 많구나.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나는데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고신이란 단어, 요것도 외로울 고자잖아요. 근데 신하가 언제 외롭냐? 언제 외로워요? 임금의 곁을 떠날 때 외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임금 곁을 떠나는 신하가 백발이 많아졌다. 그럼 여러분, 백발, 요것도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3개.
백발이 언제 생기냐? 문학에서는요, 요 백발이 나이가 들었다라는 표지가 되는 경우는 선생님 한 30%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떠냐면, 백발, 스트레스가, 야, 내가 너 때문에 흰머리가 늘었어? 이러면은, 막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많았다, 뭐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백발은요, 문학에서는 근심이나 걱정의 의미를 가져요. 상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이 충신이, 임금교출 떠났어. 그 임금을 누가 이렇게 보필을 해야 되는데 보필할 사람이 떠났으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백발이 늘어났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서가 또 뭐가 된다? 여러분, 영군지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영군지정. 자, 영군지정이래. 선생님 실수했어요? 아이고, 형광펜 했는데 형광펜 왜 안 되지? 잠시만요. 네. 우국지정이요, 우국지정. 우국지정. 이거. 선생님,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건 선생님이 닭줌을 처음 써봐가지고, 너무 낯설어, 지금. 나 지금 막 연습하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세요. 우국지정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우는 근심 우자예요, 근심.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야. 나라를 걱정하는 근심하는 마음 해도 되겠죠? 여러분, 어떤 친구들 중에는 우국지정이랑 영군지정을 막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는 겁니다. 연군하면 주인을,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인 거고요. 우국의 우는 뭐라고요? 근심 우자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9번은 뭐가 드러났다? 백발이 많았어. 임금을 떠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10번으로 가세요. 동주에서 밤 겨우 새우고 북간정에 오르니 삼각산의 제일봉이 웬만하면 보이겠구나. 자, 삼각산 역시 어디에 있다? 한양에 있다. 그러면 무슨 지정이 있다 이제 아시겠죠? 또 나 형광펜 써볼게요. 형광펜. 자, 네. 그래서 여기 뭐다? 영군지정이다. 영군지정이 드러나는 거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됐죠? 영군지정 역시 별표 3개. 그래서 여러분 8번 영군지정, 9번 우국지정, 11번 영군지정. 그런데 이 정서를 여러분 중학교 때처럼 암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왜 영군지정이고 왜 우국지정인지 선생님 설명해 줬잖아요. 그거를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동별곡을 통해서 이해했던 이 배경 지식, 이 개념이 다른 작품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왜 다른 고전 문학 작품이 너무 잘 이해가 되고 독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매직을 부릴 수 있는 게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중요한 파트입니다. 8번, 9번, 11번 특히 기억하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궁예왕의 대궐토에 여기도 별표 3개. 너무 중요한 문장 또 나왔어요. 궁예왕 대궐토에 까마귀까지만 지적이니 천고의 흥망을 알고 우는가 모르고 우는가. 자, 여기 니은다. 의문형 종결어입니다. 그래서 알고 우는가 모르고 우는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 궁예왕이 굉장히 권세가 엄청났었다죠. 처음에 굉장히 사람도 괜찮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재들이 막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자기 권세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 사람 교만해졌죠. 그래서 관심법이라는 둥 막 이렇게 내가 너 쳐다보기만 해도 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읽을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신하들 막 협박하기도 하고 이 궁궐을 황금으로 꾸몄대요. 얘기에 의하자면 그렇게 권력이 막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왕조를 세워가지고 이게 막 몇백 년 갔나요? 그렇지 않았죠. 자기 대에서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웠던 엄청나게 의리했던 대궐이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터만 남아버린 거예요. 터만 남아버렸어요, 여러분. 터만 남았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요 문장이 드러내고 있는, 감추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인생의 가변성, 순간성이에요. 순간성. 그렇게 황금으로 지으면 뭐예요? 그냥 무너뜨리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터밖에 없는데. 그죠? 이렇게 인생의 가변성, 순간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한자 성어가 뭐냐? 관련 한자 성어가 뭐냐? 하게 되면
인생무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생무상. 네. 이렇게 인생무상의 정서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궁예왕의 대궐터가 보인 거지. 거기서 야, 인간사라는 게 저렇게 허망한 거구나 이런 걸 느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궐터에 사람은 싹 사라지고 없고 오로지 자연물들만 까마귀같이만 지저귀고 있어요. 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 망한 나라의 슬픔을 알고 우는가 모르고 우는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맥수지탄이라는 한자성어를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맥은요, 우리 맥주 들어보셨죠? 보리 맥자예요. 보리. 그리고 수는 빼어날 수. 탄은 탄식할 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묶어보면 보리가 빼어나게 잘 자라는 것을 보고 보리가 풍년 있는 것을 보고 탄식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상하다. 보리가 왜 잘 자란 걸 보고 탄식했을까? 네, 여기도 고사가 있는 거죠. 옛날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중국에 이제 왕조가 망한 거지. 그래서 몇 년 동안 어디 피난 갔다가 돌아와 봤더니 그의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죽었고 뭐 왕조도 바뀌었고 그랬는데 그 해에 따라 보리가 풍년이 든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보리가 풍년이 든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야, 이 왕조는 망해서 다 폐허가 돼버리고 사람들 다 죽고 없는데 보리는 변함없이 또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자랐구나. 그러면서 탄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맥수지탄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 뭐랑 유의어? 인생무상이랑 유의어가 되겠죠. 그렇죠.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보리는 잘 자라. 자연은 변함이 없고 인간사는 순간적으로 변했어.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보리가 잘 자라는 걸 보면서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잃은 탄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같은 정서가 담긴 시가 선생님 정리해 놨어요. 흥망이 유수하니 만올때 여러분 고려 왕조 의 건축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만? 가을 풀만 가득해요. 어땠어요? 이 맥수지탄의 고사에서도 나라는 망했는데 보리만 잘 자라고 있었잖아요. 만월 때에도 보리가 가득 차, 보리가 아니라 가을 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맥수지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장도 보세요. 500년의 도읍지. 자, 여러분 기억하고 가십시다. 네, 우리 고시가에서 500년 하면 고려왕조를 일컫는 표현이에요. 조선왕조도 500년이었었는데 조선왕조 500년과 관련해서는 시조가 안 나왔어요. 고려왕조의 500년 멸망기에 시조들이 나왔고 그 노래들을 우리가 묶어서 회고가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자 500년 하면 우리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고려왕조 멸망기 시구나 라는 걸 알고 가면 되는 거죠. 500년의 도읍지를 한 필의 말로 돌아 들어가니 산천은 변함이 없는데 인지는 간대가 없다. 여러분 어디 나왔어요? 인생의 가변성 순간성에서 인생무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산천은 변함이 없는데 고려왕조의 사람들 다 사라지고 없어요. 나라 잃은 슬픔, 맥수지탄 의미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관련 작품들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자 궁예왕의 대궐터에 갔다가 이 사람이 어디로 이동했냐면 이번에는 회양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회양 옛날 이름이 마침 같구나. 옛날 이름과 마침 같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회양이라는 이름과 마침 같구나. 뭐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또 다시 지도 여기가 회양이었어. 자기가 다스릴 곳이에요. 그런데 이 회양이라는 곳을 보니까 옛날에 중국 회양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 회양과 이름이 같다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게 된 거죠. 중국 회양이 왜 생각이 났느냐? 여기에 급장유라는 태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급장유라는 태수가 정치를 끼깔나게 잘한 거지. 선정을 베푸는 대표적인 태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급장유의 태수가 회양을 정치 다스릴 동안에는 뭐 도둑도 없고 누가 이제 길을 가다 100만 원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주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뭐 너무 배불리 먹고 잘 사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훔쳐갈 필요도 없고 그렇게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회양이라는 그 지명과 자기가 다스려야 할 곳에
똑같은 이름이 있는 거죠. 회양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자 얘들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회양에서 자기도 누구처럼 정치를 좀 해봐야 되겠다. 급장유 태수처럼 정치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번 문장 회양 옛날의 이름과 마침 같구나. 옛날 중국의 회양이라는 이름과 마침 같구나. 급장유의 풍채를 다시 고티어는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다시라는 뜻이고요. 다시 아니 볼 것인가. 아 내가 누가 되겠다. 급장유처럼 정치를 잘 해가지고 선정을 베푸겠다. 선정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장유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작가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선정애의 포부. 자, 여기도 쌤 형광펜 또 써봐야지. 여러분도 형광펜 쓰세요? 형광펜. 네. 선정애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형광펜 착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볼펜으로 다시 선생님을 움직일게요. 네. 별표 3개. 선정의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자 가서 이제 정치 좀 다스렸어요. 좀 다스리다 보니까 영중이 무사했어요. 무사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가 정치 잘했다는 얘기, 못했다는 얘기? 잘했다는 얘기죠. 자기 정치 잘했으니까 무슨 소송을 걸 일도 없어. 누가 도둑 맞았다고 뭐 누구를 뭐 어떻게 하는 고소하는 내용도 없어 막 이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정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시절은 어땠어요? 3월이었어요. 봄이었다는 얘기죠. 봄이 돼가지고 화천의 시냇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었어요. 풍악산으로 시냇길이 이렇게 뻗어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풍악은요 원래 우리가 금강산이라고 알고 있죠. 요 금강산이라는 요 명칭이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에 이랑 매칭이 되어 있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까 봄이었으니까 이 풍악은 뭐로 고쳐야 돼요? 금강산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표기야 고쳐봐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간혹가다 나와요. 자, 봄이니까 뭐로? 금강산으로 고쳐라 그 얘기입니다. 자, 금강산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계절마다 풍경이 너무 다양하고 다채로우니까 이렇게 명칭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달랐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만 기억하자. 아, 금강산으로 고쳐야 되겠다. 풍악산이 금강산이다. 이 정도 기억하고 가면 되겠죠? 풍악산으로 뻗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가슴이 벌렁벌렁. 나 금강산 너무 가보고 싶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행 장비예요. 여행 장비를 다 떨쳤다라는 건 대단히 간편히 했어요. 수행원도 몇 명 안 데리고 가고 자기도 최소한 도로 이렇게 여행 장비를 간편히 꾸려가지고 돌길에 막대기를 지팡이를 짚어서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여기 이렇게 노란 펜으로 이미 편집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러분? 네, 드디어 금강산 요람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일단 스타트는 여기부터이긴 한데 그런데 실제로 여정 금강산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정이 시작되는 건 요 19번 문장이 되는 거죠. 1번 만폭동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관동별곡은 아까 선생님 설명했나요? 기행가사라고 그랬어요. 기행가사 조선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기행가사인데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기행문의 3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기행문의 3요소. 여러분 배웠나요? 뭐죠? 기행문은 뭐죠? 어디 가서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정. 자기가 간 곳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보죠. 견문. 보고 들은 거예요. 견문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뭐가 붙어요? 감상이 붙잖아요. 이 기행문의 3요소가 이 관동별곡에도 아주 잘 드러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체크하고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를 체크하고 있어야 돼.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뭘 느꼈는지 요거를 딱딱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만폭동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여정지가 시작이 됐어요. 은같은 무지개 옷같은 용의 꿀이 섞어돌며 뿜는 소리가 십리밖까지 퍼져 있으니 들을 때는 오래더니 보니까 눈이로구나. 도대체 뭘 봤을까? 정체가 뭐야? 본 게 뭐야, 대상? 네,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다 비유로 바꿔놨어요. 뭐냐면 만폭동에서 이 사람이 본 거는 폭포예요.
근데 폭포가 너무 백색의 이미지로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비유로 다 바꿔놨는데 폭포가 20번 보니까 뭐 같았냐면 1차적으로 무지개였어요. 그리고 용의 꼬리였어요. 이게 1차 비유야. 1차 비유. 그런데 이런 거죠. 작가가. 야, 저 폭포는 진짜 무지개구나. 용의 꼬리. 저 폭포를 보니까 용의 꼬리 같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독자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문장을 얼마나 이게 아름다웠는지 표현해 주려다 보니까 무지개? 7색깔이잖아. 폭포가 색깔이 7개였다는 얘기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2차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무지개였냐? 은 같은 무지개였어. 용꼬리인데 무슨 뭐 같았냐? 백색의 옷 같았어. 2차 비유를 등장시켜서 표현을 해준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1차 비유에는 1차 비유 무지개랑 용의 꼬리 요거 설명할 때는 은유가 쓰였어요. 구조가 어떻게 돼요? 폭포 이퀄 무지개, 폭포 이퀄 용꼬리라는 은유가 보이고 있고요. 2차 비유 어떤 무지개였어? 은 같은 무지개였어. 어떤 용의 꼬리였어? 옷 같은 용의 꼬리였어 라고 할 때는 같은 이라는 연결어가 쓰였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지규가 쓰이게 된 거죠. 이렇게 연결어를 사용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렇게 빗대어 놓는 거 우리가 지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20번 문장에 은유도 보이고 지규도 보이고 폭포를 묘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백색의 이미지가 부각이 되고 있고 시각적인 이미지죠. 그리고 여러분 두 문장을 두 문장을 잠시만요. 두 문장을 이렇게 끊어보면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꼬리. 문장 구조가 같죠. 은 같은, 옷 같은, 무지개, 용꼬리. 이렇게 문장 구조 같은 거를 또 뭐라 그래요? 네, 대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구법은 뭐다? 문장 구조가 유사한 거다. 그래서 구가 이렇게 매칭이 딱딱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20번 문장에 폭포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총 3가지의 표현법이 사용이 된 겁니다. 섞어돌며 뿜는 소리가 심리 밖같이 그 엄청 큰 폭포였나 봐요. 그래서 심리 밖에서도 막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렸냐면 자, 청각 이미지 나왔죠? 감각 이미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레 소리 같았어요. 자, 요거는 원관념이 뭐다? 원관념 폭포 소리인 거죠. 폭포 소리가 우르릉 쾅쾅 했단 말이야. 그죠? 요건 은유가 쓰였구나. 그죠? 들을 때는 우레더니 A 이퀄 B 폭포 소리 이퀄 우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막상 와서 보니까 또 대구 문장이다. 보니까 눈이로구나. 하얗게 날리는 눈처럼 보였구나. 요거는 원관념이 뭐다? 원관념이 여기 폭포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죠? 네. 대구, 자, 22번 문장, 대구법도 쓰였고요. 그죠? 그리고 시각 이미지도 쓰이고 청각 이미지도 같이 쓰였어요. 그럼 무슨 표현법이다? 우리는 이걸 복합 감각적인 표현이다. 한 문장 안에 2개 이상의 감각이 서로 다른 감각이 나오는 거죠. 복합 감각적인 표현도 사용이 됐고요. 은유도 사용이 됐습니다. 자, 표현법의 잔치죠, 잔치? 이 사람 왜 이렇게 표현법을 많이 쓰는 걸까요? 네. 그렇게 만폭동 폭포의 장관을 대단히 감각적으로 왜 여러분 청각도 쓰고 있고 시각도 쓰고 있고 그리고 여기도 뭐야 여기도 시각이고 그러니까 대단히 감각적인 묘사라고 얘기한 거죠. 됐죠? 네, 만폭동에서 뭐 봤다? 폭포 봤다. 그 다음 자, 2번째 여정지로 넘어갔습니다. 금강대로 이번에는 가시죠.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이 새끼를 치고 있었어요. 자, 여기 선자 체크하시고요. 별표하십니다. 요거는요. 신선이란 뜻이야,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신선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기억하고 가시는 겁니다. 배경사상이 뭐다? 신선과 관련된 배경사상은 도교예요. 도교에서 우리 도교를 그래서 신선사상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 불로장생하는 것이 이상적인 가장 꿈꾸는 목표죠. 인간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보는 그게 도교잖아요. 그래서 신선 선자가 있으면 도교 사상이 드러난 거야.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선악이 새끼를 치고 있었는데 봄바람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깨었던지 호위현상이 방공에 솟아뜨니 춘풍 봄바람 옥적성, 옥피리 소리에 여러분 미화법 쓰였고요. 미화법은 뭔가를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봄바람 소리가 옥피리 소리처럼 들렸다 그랬으니까 이거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미화법이 쓰였다고 얘기하고 춘풍, 옥적성 하면 A 이퀄 B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도 쓰였다, 은유도 쓰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봄바람 옥피리 소리에, 그러니까 옥피리 소리가 삘리릴리 들린 게 아니고 봄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선잠을 깼어. 누가? 네, 선아기. 선잠을 깼어. 그래서 호위현상이 공중에 솟아뜨니, 호위현상이 공중에 솟아떴다. 아, 나 그림 그리면 어색하죠. 호위 현상. 자, 학입니다. 학이 떴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호가 힐호자야. 희다. 흰 옷에, 흰 저고리에, 요 현은 무슨 현? 검을 현자예요. 검다. 검은 상, 치마 상자고.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가 공중에 솟아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검은 치마? 검은 치마? 뭘 말하는 걸까? 이거죠, 이거. 자, 선생님 해볼게요. 여기. 학이 여기가 색깔이 뭐? 검은 색깔인 거지. 네. 위쪽은 흰색인 거고. 다시 바꿀게요, 펜을. 오, 재밌다. 응? 선생님 새로운 프로그램 막 실험하는 중이에요. 네, 요렇게 검은 치마를 입고 흰 저고리를 입은 것 같이처럼 그런 학이 공중에 솟아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의 현상은 여러분 원관념이 뭐다? 선학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네, 표현법으로는 온유법이 사용이 된 거죠. 호의 현상 기억하고 가십니다. 뭐다? 원관념이 선학이다. 호의 현상 흰 저고리 검은 치마가 공중에 솟아뜨니 서호의 주인을 반겨서 넘누는 것만 같았다. 서호의 주인은요, 관련 고사 적어놨어요. 매화의 요정이 아내였고요. 학이 아들이었던 그런 인포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네, 신선이었어요. 신선. 서호의 주인을 반겨서 넘누는 듯 하면 서호의 주인은 뭐다? 신선을 반겨서 넘누는 것 같았다. 그 얘기가 됩니다. 누가? 주체는 선학이다. 그러니까 중국고사랑 연결해 본다면 이거죠. 선학이 마치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반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강대에 누가 올라갔어요? 네, 정철. 신청 화자가 올라갔죠. 화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선학이 마주한 사람은 누구? 정철인 거죠. 그래서 인포 이서의 주인은 곧 누구다? 작자 자신을 비유하는 말이다 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자신을 그러니까 뭐에 빗댄 거다? 신선에 빗댄 거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선사상이 된 거고요. 자, 관련한 자성어는 물알지라는 관련한 자성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이 이렇게 달려온 거죠. 달려와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 영화 장면 같은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이 막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막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노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자성어로 물알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자, 물알체와 관련된 맥락도 거의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선생님 나중에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관련 시가 하나 정도만 좀 보고 가세요. 10년을 계획해서 초과 3칸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 맑은 바람 한 칸을 맡겨두고 자, 초가집이 있어요. 초가집이 이렇게 있는데 방이 3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가 들어갔고 여기가 달이 들어갔고 여기가 맑은 바람이 들어갔어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경지다. 그래서 물화일체라고 얘기한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여정지 어디 갔다? 금강대에 갔다. 대상은 뭐다? 뭘 봤다? 견문의 내용은 네, 선악이다. 그리고 감상, 뭘 느꼈다? 자기가 신선이 된 것처럼 느꼈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물화일체의 정서를 느꼈고요. 그 다음, 자, 다시 옮겨갑니다. 걸어갑시다. 소양노봉과 대양노봉을 눈아래로 굽어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굽어본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눈아래로 굽어보는 걸 조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아래로 굽어보면서 정양사 지널 때 곧표 아까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시 올라 안잔말이 여러분 니은말이는 뭐뭐으니 뭐뭐하니 뭐뭐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연결어음이에요. 그래서 앉으니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연철분철 아시죠? 연철분철 표기 생각해가지고 요 받침을 앞으로 당기니까 앉아서 하는 말이 뭐로 요렇게 앉아서
하는 말이라고 해석이 나오면 삐 틀렸다. 요거는 안 된다. 네, 왜? 니은말이가 그냥 연결어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보시죠. 자, 진월 때 몇 번째 여정지가 됐나요? 세 번째 여정지가 됐습니다. 진월 때 다시 올라앉으니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여러분, 여산은요, 중국의 가장 여러분 필기하고 있죠? 아름다운 산이에요. 중국의 가장 아름다운 산. 그러면 진월대에 올라서 이 사람이 본 게 뭘까요? 중국의 여산을 봤다는 얘기일까요? 말도 안 돼. 이 사람이 눈이 시력이 얼만데. 중국의 산이 보였을 리가 없죠? 여산의 진면목은 그러니까 보조관념인 거예요. 보조관념. 원관념은 자,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산. 어디? 금강산이 되는 거죠. 금강산의 참모습. 그게 바로 원관념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쓰인 거다? 은유가 쓰였구나. 은유라는 표현법에 쓰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금강산의 참 아름다움이 여기서 쫙 펼쳐져서 보이는 거죠. 진월 때. 조금 높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산의 참 아름다움을 봤어요. 조화옹이, 옹은 이제 이것도 참 많이 나오는 단어야. 알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늙은이 옹자예요. 그래서 조화옹 하면은요.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를 말해요. 그래서 조물주가 헌사토 헌사할샤. 자,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헌사하다. 무슨 뜻이냐면 야단스럽다 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고전 시가를 보니까 80% 이상 언제 쓰이냐면 자연의 변화, 무쌍한 아름다움을 예찬할 때 사용이 돼요. 이 단어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 플러스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놓고 가시면 됩니다. 왜 야단스럽다는 표현을 썼냐면요. 여러분 나뭇잎 색깔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뭇잎이 우리 녹색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녹색이 똑같은 녹색이에요? 4월의 녹색과 5월의 녹색, 7월의 녹색 달라요. 색깔이. 하늘색. 진짜 하늘색 한 가지밖에 없나요? 하늘색도 거의 선생님 보면 거의 한 수백 가지 섬세한 사람들은 그렇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다양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고전 시가에서 이야기하는 조화옹의 헌사함이에요. 헌사함. 야단스러움인 거죠. 그럼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이 어디에 펼쳐졌어요? 금강산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징인 겁니다. 자, 31번 넘어갈게요. 날거든 띠디 많아. 섰거든 솟디 많아. 직역을 하면요. 날거든 뛰지 말든지 섰거든 솟지 말든지 라는 문장이에요. 이거를 근데 누가 만들었냐면요. 면왕정가라는 작품에서 송순이 만들었어요. 요 문장 구조를 다시 표현해 본다면 A거든 B 많아 C거든 D 많아 라는 문장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성순이 면왕정가에서. 그런데 이게 무슨 자연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A를 너무 잘하는데 B를 좀 못하든지 C를 너무 잘하는데 D를 좀 못하든지 할 것이지 어쩌면 얘는 A부터 D까지 모두 퍼펙트 이렇게 하는 거죠. 땅땅땅. 이런 문장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한테 쓸까요? 사람한테 안 써요. 언제 쓰냐? 자연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을 때 송순이 면왕정가에서 만든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후대의 작가들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도 자연의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다? A거든 B마나 C거든 D마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 자, 여기 주체는 뭘까? 뭐가 날거든 뛰디마나 산봉우리인 거죠. 산봉우리. 이 사람 지금 금강산의 진면목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봉우리가 날기도 하고 막 나는 것 같았다가 막 뛰는 것 같고 갑자기 서는 것 같았다가 갑자기 쑥 솟아오르고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역동적인 해도 되죠.
아주 힘찬 그런 산봉우리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32번 문장. 이번에는 또 어떻게 느껴졌냐면 연꽃을, 부용도요 많이 나오는 단어.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연꽃을 꽂은 것만 같고 흰 옥을 묶어놓은 것만 같아요. 역시 여러분 백색의 이미지 계속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산이 너무 예뻐가지고 연꽃이 흰옥이 이렇게 탁 산봉우리에 묶여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뭐뭐 한다, 뭐뭐 한다. 지교 나와 있네요. 그죠? 동해 바다로 박차고 나갈 것만 같고 북극성을 괴고 있는 것만 같다. 아까 연꽃이 꽂혀있고 흰옥이 묶여있는 거는 움직임이 안 느껴지죠. 그래서 굉장히 정적인 이미지라면 동해 바다를 박차고 가는 거는 굉장히 또 동적인 이미지가 되고요. 그죠? 북극성을 괴고 있는 거는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북극은요, 북극성 이란 얘기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에서 올려다봤을 때 제일 큰 별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다? 임금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산봉우리들이 마치 임금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신하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높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이. 자신의 외로움과 의지와 절개를 산세에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죠. 자, 선생님 문장 읽어가면서 이해시켜 드릴게요. 하늘에 치밀어 올라 무슨 일을 사로리라. 사뢰다 기본 원형이고요. 요거 윗사람에게 말씀을 아뢰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치밀어 올라 무슨 일을 아뢰려고 천만 년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는가. 이렇게 문장이 해석이 돼요. 자, 진월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데 산봉우리들이 금강산의 산봉우리들이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뭐 이런 산들이 막 있었던 거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우리가 있다잖아요. 이런 봉우리들이 쫙 보였는데 어디를 보니까 쭉 솟아있는 산 하나가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 하나가 보인 거야. 얘가 이름이 혈망봉. 여기에 누각이 있는데 망고대라는 누각이 하나가 보이는 거죠. 여기가 망고대. 네. 근데 마치 뭐처럼 보였냐면 다른 산봉우리들 얘네들은 그냥 하늘이 모상징, 하늘은 우러러 보아야 하는 대상이니까 임금 상징. 그러니까 임금에게 이 산봉우리들은 임금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싸가싸가 막 아부하고 이러는 신하들처럼 보였는데 혈망봉 망고대만이 임금이 일을 그딴 식으로 처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간언을 하는 신하의 모습으로 보였다. 충성스럽게 간언하는 신하. 네, 여러분 충성스럽게 간언하다라는 말도 여러분 동그라미하고 별표하고 기억하고 가세요. 간언하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윗사람에게, 특히 임금에게, 윗사람에게 충고하다라는 뜻이에요. 내 목을 걸어야 되는 거죠. 임금이 딱 듣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야, 쟤 데려가서 치워. 그러면은 목이 그냥 탁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간언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신하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누구만 그래서 할 수 있었어요? 정말 충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들만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뭐처럼 망고대와 망고대랑 혈망봉이 그런 충간하는 신하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망고대와 혈망봉이 또 누구? 총철 자신. 네. 지저절개 충간하는 모습을 비유하는 표현이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여기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 진월대야, 진월대. 아, 너로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있는가? 너는 누구를? 망고대와 혈망봉을 가리킨다. 너 같은 이가 또 있는가? 자, 마치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화가 쓰였고 충절을 다짐하는, 내가 충간하는 신하로서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감상의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합시다. 세 번째 여정지 어디였다? 진월대였다. 진월대에서 뭐 봤다? 산봉우리 봤다. 견문. 감상의 내용은 뭐였다? 충간하는 신하로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38번. 몇 번째 여정지예요, 여러분?
네, 네 번째 여정지입니다. 계심대에 올라갔어요. 계심대에 다시 올라 중앙성을 바라보며 12,000 봉우리를 넉넉히 하나하나 세어보니 봉우리마다 맺혀있고 그 끝마다 서려있는 기운이 여기 또 나왔다. 거든, 많아. 뭐야? 송순의 면왕정가에서 자연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말하고 싶을 때 사용했던 표현이라고 그랬죠? 네. 그 봉우리마다, 산봉우리마다 서려있는 기운이 어땠냐면, 기운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막지 말거나 할 것이지. 깨끗하고 맑고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아무튼, 맑고 깨끗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송순의 면왕정가에서 표현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산봉우리의 그 정기, 그 기운이 너무너무 맑고 깨끗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 기운이 뭐예요? 맑고 깨끗한 기운인 거죠.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그렇게 훑어서 인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럼 여러분, 맑고 깨끗한 인재를 만들어서 어디다 써먹어? 내 하인으로 부릴까요? 아니죠. 어디에 써먹어요? 나라를 위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국지정, 나라를 근심해서 정말 맑고 깨끗한 인재를 만들고 싶다라는 정서를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뭐뭐고자 소망형 종결 어미 나타났고요. 자, 여러분 몇 번째 여정지까지 왔어요. 이제 계심대 네 번째 여정지까지 왔고요. 계심대에서 뭐 봤어요? 금강산 산의 정기, 기운을 받고 그리고 뭘 느꼈어요? 저렇게 맑고 깨끗한 인재가 있으면 참 좋겠다. 나라를 위해서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우국지정의 정서를 느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형용은 요거 형태인데요. 산의 정적인 모습을 의미하고요. 형용도 끝이 없고 채세 할 때는 산의 동적인 모습을 의미해요. 그래서 산의 정적인 모습도 끝없고 산의 동적인 모습도 참 하다. 무슨 뜻이었죠?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 많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참 많기도 많구나. 천지가 삼기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 생기다, 태어나다, 만들다.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단어입니다. 천지가 생겨날 때 자연이 됐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천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야. 그런데 자기가 금강산에 와서 45번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샤. 유정정. 뜻. 누구의 뜻? 네.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의 뜻이 담겨있지 않다면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이렇게 맑고 깨끗할 수가 없겠구나. 조물주의 뜻이 이 천지만물에 담겨있는 거구나 라는 감탄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계심대에서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몇 번째? 네 번째까지 갔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비로봉 제일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 본이 요거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연철되어 있기 때문에 받침이 뒤로 밀렸죠? 앞으로 당기면 본이, 본사람.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비로봉 제일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이 그 플러스 이, 주격조사. 그래서 해석하면 그가 누구인가.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동산태산이 어느 것이 높던가. 무엇과 비교해? 비로봉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높던가. 자, 동산. 중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 태산.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 누구랑 관련돼 있다? 공자의 고사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자가 동산에 올라갔대요. 동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노나라가 보였어요. 노나라가 다 보였죠. 근데 우리가 보통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우리 정서 보통 어떠냐면 막 이렇게 우와 이렇게 넓어? 야 세상이 진짜 넓고 할 일은 많구나 뭐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은데 공자는 세상에 이 동산에 올라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노나라가 쫙 보이는데 에게 노나라가 이렇게 작아?
내 뜻을 펼치기에 노나라가 너무 작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 여러분 중국은 옛날에 자기네가 천하라 그랬으니까 천하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간 거죠. 갔더니 이번에는 천하가 다 보였어요. 천하가. 그랬는데 이때도 우와 천하가 이렇게 넓어 막 이러지 않은 거지. 공자가 천하 이 태산에 올라가서 에게 천하가 이렇게 작아. 내 뜻을 펼치기에 천하가 너무 작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자성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 호연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연지기는요. 천하가 담을 수 없는 넓고 큰 정신적 경지라는 의미를 갖게 됐어요. 공자의 호연지기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 호연지기가 이제 의미가 변화가 되면서 무인의 호탕한 기계 알고 가죠? 많이 나오는 거니까 무인의 호탕한 기계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아주 이 공자가 올라간 곳이 높은 것이었으니까 아주 높거나 넓은 곳에서 느끼는 상쾌함을 우리가 이제 호연지기라고 의미하게 됐어요. 호연지기의 의미도 중요하니까 박스로 묶고 이렇게 별표해가지고 별표 한 3개 정도 해가지고 기억하고 가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비로봉을 본 거죠. 비로봉을 봤더니 비로봉은 여러분 비로봉은 금강산의 최고봉이에요. 너무 높아 보인 거지. 그래서 생각했어. 저기 도대체 누가 올라갔을까? 비로봉을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연상 너무 잘해요. 중국의 동산과 태산이 생각난 거죠. 너무 높으니까. 동산보다 저게 더 높지 않을까? 태산보다 저게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비교해서 뭐가 더 높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동산, 태산으로 생각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번엔 또 누가 생각났어? 공자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노나라가 좁은 줄 안 거는 공자야.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린 모르죠. 넓고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적다고 했단 말인가? 누가? 공자가 했던 거죠, 공자가. 근데 우리는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몰라. 공자의 정신적 경지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하겠어요? 우리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위를, 공자와 같은 저 정신적 경지를 어이하면, 어떻게 하면 알거이고 알 것인가? 호연지기를 내가 알 수 있겠는가? 공자의 높은 덕을 흠모하고 나도 공자처럼 저 인격 완성에 올라갔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어떤 동경, 바람 이런 걸 드러내면서 51번 문장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가는 게 이상할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오르지 못하는데 무엇을? 공자의 경지를. 근데 공자의 경지를 느끼려면 어디까진 가야 돼? 동산태산 정도는 가야 되잖아. 근데 공자의 경지 내가 느낄 상황이 돼, 안 돼? 지금 내 처지가. 범인이라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잖아. 그래서 무엇을 올라가지 못해? 비로봉.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지. 올라가지 못한다기보다는. 공자의 경지까지 내가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르지 못하는데, 비로봉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내려가는 게 뭐가 이상할까? 당연하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여러분 정서, 주의,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5개. 이때의 정서는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공자는 완전히 이렇게 성인이니까 그냥 너무 당연히 생각하면서 그냥 괜찮아, 만족해 이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봉까지는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자, 그러니까 계심대에서 비로봉을 그냥 본 거죠. 그러면 얘는 여정지다 아니다? 얘가 간 곳은 아니다. 주의하고 가셔야 되겠죠. 비로봉을 그냥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공자의 덕을 흠모하고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원통골에 가는 길, 여러분 걸어가는 길 아니고요. 해석 주의, 좁은 길로 간을 세자 쓴 거예요.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활용소가 되어 있구나. 여러분 이게 몇 번째 여정지야?
다섯 번째 여정지죠. 그쵸? 사자봉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사자봉에 있는 활용소라고 해도 돼요. 여기 소는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자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연못이 있는데 뭐가 변해서 된 연못이에요? 용이잖아, 용. 용이 변화한 거야. 용이 전설상에 용이 변해서 된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을 봤더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연상이 시작이 돼요. 상상을 해. 이 용이 변해서 된 연못이니까 이 연못 밑에 뭐가 있다. 천년묵은 늙은 용이 있다. 굽이굽이 서려 있어서 주야 밤낮으로 물을 흘러내어 창해의 푸른 바다에 이어가고 있으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위루를 내리려 하느냐. 주체가 누구? 주체? 천년노령이겠죠. 천년노령이 바람과 구름을 얻어요. 그러면 삼위루를 뿌려요. 그게 전설의 내용이에요. 전설의 내용. 그럼 여러분 선생님 정리해 드릴게요. 용이 이렇게 있다가 돌을 잘 닦아요. 그리고 정말로 좋은 어떤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때를 기다려요. 그때가 풍운인 거예요. 좋은 때. 그때에 그래서 좋은 때를 만나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 3일 동안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3일 동안 내리는 비는 뭐 장맛비, 홍수비 이런 게 아니고 가뭄에 내리는 은총의 비예요. 은총의 비가 쫙 내리면 가물었던 모든 것들이 쫙 살아나는 자기가 승천하면서 막 이 땅을 축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전설의 내용이야. 근데 그거를 머릿속으로 막 연상하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령이 여러분 자 임금 용이니까 혹은 위정자의 비유야.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존재를 비유하고요. 풍운은 정치적으로 좋은 기회예요. 좋은 때를 만나서 삼위루를 내려요. 그러면 이건 좋은 정치 또는 임금이 주체라 그러면 임금의 은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삼위루를 내리게 되면 아까 가물었던 풀들이 다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음에 그늘음자 벼랑의자 그늘진 낭떠러지에 이온 시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들을 다 살려 내려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죠. 자, 삼위루를 통해서 좋은 정치를 통해서 그늘진 벼랑에 시든 풀을 다 살려내고 싶다. 자, 시들어가는 풀, 햇빛을 못 봤어. 그래서 시들어가는 풀들,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모두 살려내고 싶다. 또는 살려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뭐뭐 여사라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종결 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산정의 소망. 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여정지가 어디다? 사자봉의 활용소다. 여기서 상상했어요. 천년노령이 풍운을 얻어 삼위루를 내려서 음의 이온풀을 다 살려내는 상상. 그래서 좋은 정치, 은총을 베풀어서 좋은 정치를 해서 우리 굶주리고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다 살려내달라라는 선정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선정의 포부가 담긴 시가가 여기 또 있어요. 심상궁곡을 여기 본문만 여기 구체적으로 좀 합시다. 심상궁곡을 깊은 산 깊은 계곡을 점낙같이 대낮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맑은 빛이 심상궁곡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산 깊은 계곡에는 햇빛이 들지 않으니까 해는 임금의 상징이고요. 임금의 은총이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다 죽어가고 있었겠죠. 백성들이. 근데 대낮처럼 맑은 빛이 들어가가지고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얘기도 선정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거 찾아라 했을 때 이 문장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좀 보고 가세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 여정지 활용소가 끝납니다. 그 다음 네.
여기가 이제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쌤 찍을게요. 좀 1시간이 넘어가는데 좀 참고 들어보세요. 산만 항상 보겠는가? 산만 계속 보겠는가? 내금강 유람만 계속 하겠는가? 그 얘기인 거죠. 내가 이제 동해 바다로 가자. 동해 이제 뭐로 이동하는 거예요? 외금강 유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내금강에서 외금강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에요. 선생님 여기까지만 하고 외금강 시작이 될 때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찍을게요. 뭐뭐 자살하는 청유, 뭐뭐 하자, 권유 하는 종결어미죠. 남열을 완보하여 뚜껑이 없는 가마를 타고 완보, 느릴 완자죠. 천천히 걸어서 산영루에 오르니. 자, 남열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가마를 타고 있으니까 작가가 양반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남열은 뚜껑이 없는 가마라고 얘기했잖아요. 뚜껑이 없는 가마, 여러분 언제 타요? 초여름에 타는 거죠. 그러니까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나갈 때 그 시기에 잠깐 타는 게 남여예요. 그래서 계절적인 배경을 알려줍니다. 예, 이렇게 사면이 다 막혀있는 가마 타고 이제 여름에 다니면 엄청 덥겠죠. 그래서 뚜껑을 휙 날려버리는 가마인 거예요. 그래서 계절적 배경, 초여름과 관련된 단어다 기억하고 가시면 되고요. 산영루에 올라가니까 영롱한 눈부시게 반짝이는 벽계, 푸른 시냇물과 이게 시내 개자예요. 수성, 여러 소리로 우는 제조, 세조자죠. 새는 이별을,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듯 했어요. 원망하는 듯. 그럼 여러분, 시내랑 새에 사용된 표현법은 사실은 이 내금강을 떠나면서 누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정철이 되게 아쉬운 거죠. 계속 여기 유람하고 싶은데 이제 여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떠나는데 너무 그게 아쉬운 거야. 내금강을 떠나는 게. 그 아쉬움을 여러분 뭐 시냇물과 새가 그 감정이 있겠어요? 뭐 정철 가지마 뭐 이러고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객관적 자연물에 객관적인 자연물에 누구의 정서? 사실은 네, 화자의 정서를 결합시킨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표현법이 쓰였다라고 얘기한다? 감정이입법이 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물에 의탁해 자신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산영루에서 내금강을 이렇게 떠나는 그런 아쉬움을 좀 얘기했어요. 깃발을 떨치니 5색의 5가지 색깔의 깃발이 막 이렇게 넘나들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났고요. 아주 위풍당당한 관찰사의 행렬이 막 이제 내금강에서 외금강으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고각을, 북과 나파를 섞어서 부니, 해운이, 바다의 구름이 다 거치는 듯 했다. 자, 북과 나팔의 소리가 들렸으니까 청각 이미지가 나타났고요. 시각과 청각이 같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무슨 표현법? 복합 감각이다 라는 얘기가 된 거고요. 정기를 떨치니 고각을 섞분이 되고 오색이 넘노는 듯 해운이 걷는 듯 대구법 사용이 됐죠. 넘어가십니다. 명사길, 우는 모래길에 익숙한 말이 취선을 비스듬히 실어 취한 신선. 말을 누가 타고 있는데? 총철이 타고 있죠. 그러면 취한 신선은 곧 누구? 작가 자신을 비유하는 단어가 된 거죠. 도교사상이 또 드러나고 있고요.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실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한 꽃밭으로 들어가니 흰 갈매기야 날지 말아라. 너의 벗인 줄 어찌 알고 날아오느냐. 나를 향해 날아오느냐. 흰 갈매기가 나오면 여러분 90% 물알치 소재. 아까 물알치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을 노래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네, 물알체의 소재예요. 백구야, 너 날아오지 마라. 내가 네 친구인 줄 어찌 알고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야. 반가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물알체가 드러나는 거고, 물알체 우리 여러분 물알체가 드러났다 그럼 그 부분에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 뭐다? 자연 친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전남 창평에 있었어요, 여러분. 전남 창평에 있다가 임금이 강원도 지방 관찰사를 맡기셔가지고
강원도 지방에 가서 잠깐 정치하다가 너무너무 금강산 유람하고 싶은데 마침 봄이었어요. 그래서 만폭동을 출발해서 내금강 유람을 쭉 하고 내금강 유람이 끝나면서 나 이제 외금강으로 넘어가겠어 해서 산영루에서 이별을 아쉬워하고 막 위풍당당하게 이제 외금강으로 넘어가는 장면까지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네, 다음은 외금강 유람이 되겠죠? 외금강 유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